성당 맨 앞자리, 수십 명의 교인과 함께 세례 교육을 받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성당 안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시각. 그의 아내는 차고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30분 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귀가한 남편은 집 앞을 가득 메운 경찰차와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눈앞에 확실한 증거와 보이지 않는 잔혹한 각본의 팽팽한 싸움. 과연 경찰은 이 기괴한 모순을 깨부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인 법정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트릭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 메이입니다. 1994년 11월 9일 저녁,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식당에서 한 가족이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공공안전요원으로 일하던 남편 로버트 프리타가 오랜만에 아내 파라와 새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온 건데요. 사실 이 부부는 이미 2년째 이혼 소송을 이어오면서 별거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마저 앉아 있는 것조차 어색한 꽤나 불편한 식사 자리였죠. 하지만 이날은 법원이 지정해준 아빠의 면접 교섭일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련된 자리였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로버트가 아내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넵니다. 요즘에 피곤할 테니까 오늘 밤에 예정된 아이들의 성당 세례 교육은 자신이 대신 다녀오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집에 가서 편히 쉬래요. 파라는 이 사람이 웬일이지 싶다가도 오랜만에 면접 교섭일인 만큼 아빠 노릇 좀 하겠다라는 건가 보다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새 아이를 홀로 키워오면서 흔치 않게 생긴 자유시간이었어요. 이때 파라는 미뤄뒀던 미용실을 방문하기로 하죠. 그렇게 아내가 미용실을 향한 사이에 로버트는 새 아이들을 데리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7살이던 큰아들 브래들리와 6살 둘째 아들은 교리 수업에 들여보냈고 당시 4살이던 막내딸은 성당 내 타가소에 맡긴 뒤에 학부모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과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일정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파라는 머리하는 거 다 마치고 차고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뒤편으로 전조등을 끈 의문의 회색 차량이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동네에 울려 퍼져요. 연이어 들려온 두 발의 총소리. 파라 옆집에 살던 이웃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황급히 창밖을 내다봤죠. 그때 파라의 집 차고 근처에서 서성이던 배낭을 메고 있던 수상한 남성을 목격합니다.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불길한 마음에 이웃이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옆집, 그러니까 파라의 집이죠. 그 차고 입구에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네, 그건 바로 파라였어요. 이거 정황상 수상한 남성이 범인인 게 너무 틀림이 없잖아요. 그 남성은 잠시 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가 싶더니 아까 그 전조등을 끈 회색 차량이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그리곤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공포에 질려있던 이웃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손을 떨면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파라의 머리에선 이미 너무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참혹한 상황을 까맣게 모르던 남편 로버트와 아이들이 사건 발생 30분 뒤 일정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로버트는 집 앞을 가득 메운 경찰차와 수많은 주민들을 보고 좀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였죠. 이 지역 공공안전요원이라는 그 신분 때문이었을까요? 로버트는 큰 동요 없이
참고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배우자는 언제나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로버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단서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죠. 그는 사실 6개월 전에도 아내의 집에 권총을 든 개안이 침입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살인미수 사건이었대요. 어쩌면 이번 사건 또한 그때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내놓았죠. 당시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총을 쏴서 죽이려고 했고 그 장면을 발견한 아들의 비명에 놀라서 그 괴한이 도주했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로버트는 은근슬쩍 죽은 아내의 사생활을 걸고 넘어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최근에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혹시 아내가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가 조직원들에게 보복당한 건 아닐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파라는 남편의 추측대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세계에 휘말려서 참변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이 비극 이면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선 부부가 걸어온 지난 수년간의 발자취를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성실한 지역 공공안전요원이었던 남편 로버트, 유복한 자산가 집안 출신의 아내 파라,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새 아이들까지. 주변 이웃들의 눈에 이 부부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였던 번듯한 모습과 달리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어느 날 파라가 한 상담센터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곤 남편 로버트가 요구하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관계에 지쳤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이걸 견디다 못한 파라가 새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죠. 그런데 진짜 기괴한 건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남편 로버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 새 아이들을 자신이 직접 키우면서 고생하고 싶진 않대요. 그러면서 양육권을 양보하는 척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법원에 상식 밖의 조언을 요구했죠. 아내 파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인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반경 160km 밖으로 절대 이사를 가거나 벗어나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이 황당한 조건은 사실 처가로 이주하려던 아내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파라의 친정 부모님은 사위에게 시달리던 딸을 위해서 아예 다른 주로 멀리 이사해서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로버트는 바로 이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하긴 싫고 양육은 다 떠넘겨요. 그러면서도 내 손바닥 안을 벗어나는 꼴은 못 보겠다고 발을 묶어둔 거예요. 진짜 통제욕이 장난 아닌 거죠. 당연히 아내는 이 조건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갈수록 격화됐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로버트가 감추고 싶어 했던 변태적이고 추악한 사생활이 낱낱이 폭로되자 그의 그 비틀린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들 도와주는 공공안전요원으로 비춰주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로버트는 극도의 굴욕감을 느꼈고 아내 파라를 향해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온통 아내 탓을 하면서 징징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건 전부 양육비 뜯어가는 아내 때문이라고 했죠. 거기에 더해서 소송에서 패소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도 시달렸고요.
게다가 참에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내뱉고 다녀요. 파라. 그년만 없으면 이 비싼 재판 비용도 평생 줘야 될 그 양육비도 다 굳을 텐데. 그냥 없애버릴까? 주변 사람들은 얘 너무 과하다 싶다가도 그저 이혼 스트레스로 인해서 던지는 과격한 불평인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 뒤 파라는 실제로 살해당했습니다. 이 잔혹한 비극이 터지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 로버트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있었죠. 그건 바로 피해자 파라의 아버지였어요. 이 충격적인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간 아버지는 차마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둔 딸의 모습을 마주하여야 했습니다. 파라는 마치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려는 듯 두 눈을 뜬 채 사망했어요. 이때 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위 로버트의 짓이라는 걸요. 그 악마 같은 인간이 그간 딸에게 저질러온 기괴한 행각과 집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형사들 역시 로버트를 의심하긴 했어요.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로버트의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 싶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선 그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사건 발생 시각, 성당 학부모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을 그걸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진짜 로버트가 말한 대로 마약 범죄 조직의 범죄인 걸까요? 수사가 미궁에 빠지던 그때 경찰이 성당 교인들에게서 수상한 증언 하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날 로버트가 계속 성당에 있었던 건 맞는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약간 긴장한 것처럼 덜덜 떨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된다고 중간중간 자리를 자주 비웠거든요. 그는 대체 누구와 통화를 나누고 있던 걸까요? 경찰은 로버트가 철저히 숨기고 있는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우선 그의 주변과 과거 행적을 완전히 뒤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류 창고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록 한 장과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아까 그 로버트가 경찰서에서 꺼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6개월 전에 아내의 집에 권총 강도가 든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동일범의 소인 같다고 했죠. 그리고 경찰이 찾아낸 건 바로 그 6개월 전 사건 수사 서류였습니다. 당시 아내 파라가 경찰에 남긴 생전 진술서에 아주 소름 끼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덩치나 걸음걸이나 우리 집안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행동까지 아무래도 그 범인 제 남편 같아요. 수사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남편 로버트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그의 그 성당 알리바이는 너무나 굳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완벽한 방패를 깨부술 유일한 열쇠는 로버트의 그 통화 상대뿐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진 상대의 정체는 메리 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직감했어요. 메리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고요. 이 살인극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경찰이 즉시 그녀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로버트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메리에게는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조셉 프라이스타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로버트와 조셉 모두 같은 헬스장에 다녔고 두 사람은 단짝으로도 유명했죠. 이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요.
이제 경찰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메리의 입을 여는 거였죠. 경찰은 즉시 그녀를 소환해서 취조실에 앉혔습니다. 메리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너 계속해서 이렇게 입 닫고 범죄 은닉하면 똑같이 공범으로 기소돼서 사형대 위에 서게 될 거다 막 압박했죠. 이 법적인 책임과 사형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공포감에 메리의 눈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실토했죠.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역시나 로버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소송에서 점점 자기가 밀리자 아내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신분이 확실한 공공안전요원이었던 그는 자신이 직접 움직이다가 꼬리가 밟힐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조셉이었어요. 로버트는 매일같이 운동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 조셉이 과거 여러 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어둠의 세계와 닿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라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곤 아내를 흔적도 없이 처리해줄 청부업자를 구해달라고 은밀하고 구체적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평소 항상 돈이 쪼들리고 차 한 대 없던 조셉에게 로버트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내만 처리해주면 평소 타고 다니던 지프 자동차 통째로 넣어주고 추가로 현금까지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죠. 조셉은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이는 대가로 중고차를 받겠다는 이 황당한 거래를 덥석 수락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역시 본인 손에 피를 직접 묻히긴 싫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살던 철없는 18살 소년 하워드 귀드리를 고용하죠. 하워드도 나이는 어렸지만 권총 들고 다니고 강도 행각을 벌이던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동네에서 총을 만지던 하워드를 눈여겨본 조셉은 그에게 접근해서 제안을 건넸던 거예요. 그리고 대가로 약속한 건 고작 현금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소 쉽게 돈벌궁리만 하던 그 철없던 하워드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망설임 없이 권총을 건네받았던 거고요. 메리는 자신의 남자친구 조셉이 하워드와 함께 집 안에서 파라를 어떻게 살해할지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밤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집으로 돌아온 동거남 조셉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파라가 죽었다라고 직접 범행을 자백했다고 했죠. 이 충격적인 고백으로 로버트의 철벽 같은 알리바이는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청부살인이라면 그 알리바이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메리의 자백은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잡아야 할 차례였죠. 수사팀은 즉시 하워드의 행방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파라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근처에서 은행 강도 사건을 저질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더라고요.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죠. 경찰은 곧바로 하워드가 강도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에 메고 있던 그 배낭을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방은 파라를 살해할 당시 하워드가 메고 있던 바로 그 배낭이었죠.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배낭 깊숙한 안쪽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그 순간 그 안에서 38구경 권총을 발견합니다. 곧이어 이 총의 일련 번호를 조회했고 그렇게 밝혀진 최초 구매자는 다름 아닌 로버트였어요. 자신이 안전요원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그 권총을 아내를 죽여달라면서 18살 소년의 손에 쥐어줬던 겁니다.
추가로 국가수의 정밀 검식 결과 파라 머리에서 나온 탄화음과 현장에서 탄 피도 해당 권총에서 발생된 것으로 전부 확인됐죠. 명백한 물증 앞에서 하워드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그렇게 모든 사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로버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서 신성한 성당과 심지어 어린 친자식들까지 이용했어요. 재판부 역시 그의 편집증적이고 잔혹한 소시오패스 성향에 혀를 내둘렀고, 망설임 없이 최종 사형을 선고합니다. 돈 몇 푼과 중고차 한 대에 눈이 멀어서 살인극에 동조했던 공범 조셉과 하워드 역시 전원 사형 판결을 받게 되죠. 참고로 동거녀 메리는 중요 증언을 했기 때문에 따로 처벌을 받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로버트는 감옥 안에서 사형 순번을 기다렸고 무려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0일 65세가 된 로버트 프리타의 사형 집행 법령이 마침내 떨어졌죠. 그의 마지막을 확인하기 위해 사형장 참관인석에는 파라의 남동생 그리고 큰아들 브래들리가 서 있었습니다. 7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짠 그 알리바이의 비열한 도구로 이용당했던 큰아들 브래들리. 그는 성인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혐오스러웠던 아버지의 성 프라타를 버렸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결혼정 성인 바우만으로 이름을 바꾸고 아버지와는 완전히 단절해버렸죠. 소름 돋게도 로버트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남겨진 자식들과 죽은 아내를 향해 그 어떤 사죄의 말 한마디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형 집행이 끝난 직후 아들 브래들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듯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버트가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마침내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는 매일 밤 저 인간이 사형당하는 날만을 기다리며 버텨왔어요. 오늘 밤 드디어 어머니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오후 4시,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긴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집안에 피가 온통 묻어 있어요. 제 아내도 딸도 안 보입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신고자는 당시 39살이던 마이클 블래그였습니다. 그는 근처 자동차 계기판 제조업체에서 운영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마이클은 늘 이른 아침에 출근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인사를 못하고 나가는 날도 많았죠. 그래서인지 그는 근무 중에도 틈틈이 전화를 걸어서 아내 제니퍼와 딸 애비의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 무렵 마이클이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 아무도 받질 않더라고요. 잠깐 외출했나? 하고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이거 들으면 다시 전화해라 한 거였죠. 금방 다시 전화가 올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 퇴근 시간이 되도록 아내에게선 답이 없습니다.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결국 마이클은 일을 서둘러 정리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오후 4시쯤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지만 현관 분위기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한 아빠를 보자마자 6살 난 딸, 애비가 막 달려나와서 품에 안기곤 했는데 그날은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던 거예요. 마이클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보다가 무심코 안방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던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눈에 들어온 건 침대 위에 커다란 피웅덩이였죠.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매트리스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내려서 카펫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가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광경이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내 제니퍼와 딸 애비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피만 남아있고 이 둘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처음 떠올린 가능성은 강도 사건이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집 1층에 뒷문이 열려 있었고 안방에 있던 제니퍼의 보석함 일부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간 거죠. 겉으로 보기엔 금품을 노린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곧 수상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여기에 침입의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문이 열려 있기는 한데 억지로 연 흔적이 전혀 없던 거예요. 또 강도라면 우선 현금을 노렸을 텐데 덩그러니 놓여있던 제니퍼의 지갑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현금 역시 건들지 않았어요. 사라진 보석들도 석연치 않습니다. 수많은 귀중품 중에 유독 재물보험이 들어있던 고가의 보석들만 쏙쏙 골라서 훔쳐갔던 거예요. 현장 상태도 이상해요. 침대에는 바닥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대량의 혈흔이 남아있었지만 벽이나 복도, 아예 다른 공간에는 피가 거의 묻어있질 않더라고요. 사실 흔적이 아예 없었어요. 만약 제니퍼와 애비에게 심각한 출혈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이동 경로나 또 다른 공간에도 남아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게다가 집안 어디에도 몸싸움의 흔적이 없습니다. 딸 애비와 제니퍼 이렇게 둘이 집에 있던 상황에서 강도가 들었다면 아마도 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저항한 흔적이라도 남았을 법한데 그조차도 남아있지 않던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경찰은 범인이 제니퍼가 잠든 사이에 침대에서 치명상을 입힌 뒤에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부 보석만 가져갔다. 특히 보험이 들어있는 고가 보석만 집어간 점으로 봐서 제니퍼와 평소 알고 지내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아예 피가 전혀 묻지 않게 꽁꽁 싸서 가지고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선 면식범이라고 추정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의심 가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죠.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이클은 아내 제니퍼는 너무나 성실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서 누구한테 미움살 사람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왜 아내와 딸을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냐고 경찰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며 직접 거리로 나가서 전단지도 돌리고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이웃들 역시 그런 그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실제로 마이클과 가족들은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었어요. 마이클은 아내와 딸을 너무나 아꼈고 주변 이웃들도 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경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현장에는 바닥까지 흘러내릴 정도의 정말 많은 피가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이클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빠르게 본인 스스로 직접 전단지를 제작했고 언론 인터뷰까지 다 자기가 나서서 주선해요. 물론 가족의 실종을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침착해요. 바로 이 점이 수사관들 눈에는 좀 이질적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니퍼의 친구들이 경찰을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제니퍼의 일기장을 건네면서 말을 해요. 남편 마이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사해주세요. 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겁니다. 실종된 제니퍼와 딸 애비, 이 둘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제니퍼와 마이클 부부의 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샌디에고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였어요.
당시 제니퍼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서 제발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답처럼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이클이었죠. 그는 당시 미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였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에다가 굉장히 젠틀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더라고요. 제니퍼는 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기다려온 꿈의 남자다 느꼈습니다. 마이클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곧바로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1991년 결혼에도 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 애비도 태어납니다. 부부는 한동안 안정적이고 평온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1년 마이클이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가족들은 지금까지 살던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떠나 콜로라도주로 이사하게 돼요. 아내 제니퍼와 딸 애비 역시 남편을 따라서 옮기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제니퍼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콜로라도 주에는 아는 친구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게 내심 두려웠던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떠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친구에게 잠든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일기장에도 그녀의 심경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제니퍼는 콜로라도주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었지만 여기의 삶은 기대와 달리 점점 숨막히는 날들이 되어가요. 이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라 마이클의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지나치게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제니퍼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했고 심지어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하러 나가는 일조차 그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사와 적응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에서 마이클의 과도한 통제까지 더해지자 제니퍼는 점점 답답함과 압박감을 느끼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몇 번이나 남편을 앉혀두고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냐? 내가 뭐 어디에 가서 허튼 짓 하는 사람이냐? 제발 그만해달라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저 당신을 보호하려는 거다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죠. 하루는 말다툼을 벌이던 와중 마이클이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큰 충격을 받은 제니퍼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기 시작했죠. 어쩌다가 친구들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도 마이클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표정이 급격히 굳어서 막 친구들을 내보내곤 했어요. 마이클이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됩니다. 제니퍼는 남편 앞에서 그가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를 연기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이 이어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어린 딸 애비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니퍼의 인내심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의 컴퓨터를 잠깐 빌려 쓰다가 그 안에서 1,300개가 넘는 음란물 파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성인물이 아니라 대부분 과격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영상들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이클이 퇴폐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죠. 그녀는 용기를 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그에게 따졌지만 돌아오는 건 진심 어린 사과나 하다못해 변명도 아닌 끔찍한 폭력뿐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콜로라도 법률 서비스 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콜로라도 주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지원 기관으로 저소득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 또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제니퍼는 남편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담당 변호사가 부재 중이었고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니퍼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면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 앞서 말씀드린 사건이 벌어져서 실종이 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정황을 보면 남편 마이클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경찰은 그와 범죄와의 연결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가족이 사용하던 미니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돼요.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 그 피는 집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동일했고 모두 제니퍼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드러나는 증거와 정황들이 하나같이 마이클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단호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당연히 결정적인 증거겠죠. 특히 제니퍼와 애비의 행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만약 사망했다면 시신만큼 분명한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방이 좀처럼 밝혀지질 않아요. 경찰은 마이클의 자택을 중심으로 반경 70km 이내의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고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도 매일같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렇게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무런 진전도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2002년 6월, 경찰은 마이클의 직장 동료에게서 중요한 증언을 듣게 돼요. 사건 당일, 그러니까 제니퍼와 애비의 실종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마이클이 회사 내 쓰레기장에서 혼자 커다란 쓰레기를 막 이렇게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꽤 크기도 크고 힘들어 보이길래 그 동료가 혹시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이클이 얼굴이 싹 굳어서 괜찮다고 극구 거부하더라고요. 동료는 당시에도 이게 좀 이질적이라고 느꼈대요. 원래 회사에는 따로 청소 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관리자인 마이클이 직접 쓰레기를 치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평소 그가 회사 청소에 나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제보를 들은 경찰은 마이클이 시신을 회사 쓰레기장에 유기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곧바로 매립지로 출동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하게 되죠. 무려 2주가 넘는 수색 끝에 경찰은 매립지 한 구석에서 빨간색과 검은색 천에 쌓인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심하게 부패해서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든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죠. DNA 검사를 통해서 제니퍼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실종 7개월 만에 드디어 그녀가 발견된 거예요. 부검 결과 제니퍼는 왼쪽 눈 부위에 총상이 남아있었고 그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 두개골에는 9mm의 권총 탄환이 박혀 있었는데 이 총알은 평소 마이클이 소지하고 있던 총알과 동일한 규격이었죠. 게다가 현장에서는 조금 특이한 단서도 발견됐는데요. 제니퍼의 입 안에 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근거로 수사관들은 그녀가 잠든 상태에서 기습을 당해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마이클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정황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뒤 경찰은 마이클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딸 애비의 시신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경찰은 애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한 채 우선은 제니퍼 살인 혐의로만 마이클을 법정에 세우기로 합니다. 얼마 뒤 그는 재판을 받게 돼요. 마이클은 법정에서 줄곧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말에 따르면 제니퍼의 시신이 회사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건 맞지만 이게 마이클이 그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순 없다라면서 반박해요. 누군가가 그녀를 살해했고 마이클은 그냥 시신 유기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 증거만으로는 마이클의 범행을 100% 입증하기는 좀 부족할 수 있기는 해요. 이 주장에 맞서서 검찰은 피고가 아내가 이혼 준비를 한다는 걸 알고 분노 끝에 그녀가 잠든 사이에 총을 쏴서 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천으로 감싼 뒤 회사 쓰레기장에 유기했다고 추정했죠. 또한 발견된 총알이 마이클이 소지한 총알과 동일하다는 점, 또 제니퍼의 시신이 잠든 듯한 상황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을 근거로 그의 유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어요. 마이클에게는 유죄가 선고됐고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2018년 2월 14일 그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1심 재판 당시 배심원단 중 한 명이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배심에 참여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정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배심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 결과 재심이 열리게 된 거죠. 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한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그는 지금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가족들 역시 자기 아들 결백을 믿으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하기도 했죠. 제니퍼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라진 애비를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이렇게만 봐도 마이클과 가족들은 참 답이 없어 보이네요. 만약 애비가 살아있다면 올해로 29살이 됩니다. 제니퍼의 가족들은 마이클이 딸을 끔찍히 아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혹시 살아있진 않을까 하는 그 희미한 가능성을 끝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일부 수사관들은 마이클이 아내의 시신을 쓰레기장에 버린 것과 달리 애비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어딘가 조용히 묻어주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만약 마이클이 정말로 딸을 사랑했다면 적어도 애비의 생사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